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어제 9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 밤을 새가시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필버의 취지에 맞게 반대 토론을 하는 국민의힘에 넘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은 저희 여야 의원님들 간에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12시에 워낙에는 이제 박해철 의원이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필버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상정이 된 노조법 2, 3조 개정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반대표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노조법 2, 3조 더 이상 끌지 않고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사에서 노조법 2, 3조 여야 대타협 이런 기사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실은 앞서 김영동 의원님, 김영동 간사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희상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 법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매우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배달 노동자,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런 노동자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노동 소위 때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협안도 마련하고 뭔가 타협을 하는 기미를 좀 보였는데, 노조법 2조 관련해서는 결국 파행을 거쳤고, 그래서 저희가 더 논의할 시간을 좀 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당일 소위가 열리고 그날 밤 8시에 전체 회의가 열려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 지점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면 저희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 노조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섰지만,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여야가 합의해서 타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해 주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약간 비슷합니다. 여론을 좀 찾아보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찾아보시면 찬성 쪽이 한 43% 정도 나오고 반대 여론이 한 37에서 38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입장만 듣는 게 노조만 국민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도 국민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법안인가?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법안보다 지금 더 중대하게 중요한 법안들이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의원의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산업재해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김영용 장관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지점이 왜냐? 중대재해 처벌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현장에 나가면 기업이든 정부든 안전에 대한 철학이 빈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방을 얼마나 잘 해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매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 목숨을 잃고 계십니다. 노조법 개정은 연내에서 타결하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그 지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로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도의 무궁화 열차에서 7분이, 2분이 사망하시고 5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제가 그 2분 사망한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2분과 5분 모두 30대 노동자, 근로자이십니다. 돌아가신 30대 근로자분도 외부 협력업체이긴 했는데 부모님들을 뵐 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했고 부모님들이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방지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철길을 나갔냐.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보통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열차를 보고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계신 근로자분들은 다 열차를 등지고 철길을 걸으셨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허리에 열차가 들어오면 울릴 수 있는 알람 벨트도 찼습니다.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계속 보고 있고 코레일은 열차 충돌 사고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중대재해 처벌은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너 그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거야, 징역할 거야, 이렇게 하니 모든 기업들이 우리의 CEO를 이 처벌로부터 어떻게 피해가게끔 할 것인가, 이 골머리를 쓰면서 서류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 작업은 대부분 로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거기다 쓰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돈을 현장 근로자들이 한 번이라도 안전 훈련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현장 근로자 리스크가 많은 현장에서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인프라를 투자해서 줄일 수 있는지 그 예방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고 노동자의 삶을 매일 앗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맨홀에서 질식하는 사고 지금 매일 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맨홀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매일 터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국가가 왜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기업은 왜 여기에 투자하는 대신에 사업주를 지키기 위해서 로펌에 돈을 투자하는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같이 어떻게 법안을 개정해서 이게 옳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법안을 논의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급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호사 태움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약간은 허술한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보호를 못 받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직장 내 갈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인하는 신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내가, 상사가, 동료가 나를 째려본다는 이유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고를 접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건을 살펴봐야 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매일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또 다른 정말 실제자의 근로자들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괴롭힘이 얼마나 사람의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피해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들은 뉴스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법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방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로자, 노동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분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저는 노조법 개정안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몇 가지 준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원래는 참으로 따뜻한 법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주셨다시피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고, 집이 압류되고 가정이 무너졌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노란봉투법에 담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 그때의 노란봉투는 정말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연대와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정신을 매우 존중합니다. 따뜻한 기억, 연대의 정신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2조, 3조의 내용들을, 이런 취지는 무색한 지 오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범위 확대, 두 번째, 쟁의 사유 확대,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앞서 나오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의 기업들은 많은 목소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이 발언을 19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그 발언 이후에 우리한테는 칩워라는 책으로 이제 책을 번역하신 작가로 유명한데, 칩워는 반도체 관련된 굉장히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 노정태 작가가 현재 이제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 작가로 많이 기고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쓴 기고문을 꼭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발언 이후에 21일에 작성된 기고문을 잠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게 될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는 가운데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드는 의문.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적 수준이란 대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일까? 같은 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일단 미국 기준은 아닌 셈입니다. 유럽은 어떨까? 주한유럽계 기업 400여 곳을 대변하는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주한유럽 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럽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한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이 따르고 있다는 세계적 수준의 원칙은 미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다. 그럼 대체 어디일까? 일본식도 아닐 것 같다. 필자가 과문한 탓에 우리가 바람직한 모범으로 따를 만한 경제 강국이 그 외에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구호를 빌리자면 노란봉투법은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뿐이다. 유럽은 한국의 진보 진영이 늘 금과 옥조로 삼는 곳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자본의 이익보다 중요시한다는 EU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은 지나친 법이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3조가 아니라 원청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하는 2조가 문제다.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산재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식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입장문에 따르면 그렇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는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힌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철수했지만 가령 프랑스계 마트 체인인 까르푸에서 산재가 벌어질 경우
프랑스 까르푸 본사가 원청이 되어서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처벌 만능주의는 단지 산재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할 때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문제는 원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한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노조를 만들고 협상을 요구하면 미국 본사에서 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조건에서 장사를 할 외국 자본은 많지 않다. 물론 당장 모든 기업이 짐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지는 않더라도 한국 내 투자와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투자가 줄어들면 기업이 줄어들고 경제 활기가 줄어든다. 이런 법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산업재해를 줄이자.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자. 이런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그 전에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노동법의 관점이 아니라 법 일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러한 입법은 말하자면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발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18세기로 돌아가 보자.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 출간된 범죄와 형벌에서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만약 강간범을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강간은 줄어들까 늘어날까? 강간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간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국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간이 줄어들고 말고를 떠나서 강간범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유인 동기가 생긴다.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을 당할 것은 분명하므로 강간범으로서는 증인이기도 할 피해자를 살려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막음을 가장 확실히 하는 방법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미 강간죄 자체의 형량이 사형이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범죄자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높은 형량을 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 베카리아의 말에 따르면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혹형주의, 엄벌주의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이 강력한 주장은 우리가 아는 근대 형법 체계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되었다. 처벌은 그 잘못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쁜 놈을 혼내준다.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자들에게 복수한다. 같은 사고방식은 세상을 늘 더욱 나쁜 곳으로 만들 뿐이다.
18세기에 분명히 밝혀진 이 단순한 진리가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일까?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다는 반론이 많다. 지난 18일 중앙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원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재발 비율은 거의 10%에 달한다.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재발률이 28%나 된다. 강력한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너 말고 진짜 사장 나와 처벌하겠어 라는 방향의 입법을 강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과 유럽에서도 떠올리지 않는 발상을 법으로 만들고 강행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으며 결국 국민 경제 전체를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자. 외국 기업은 한국에서 기업을 할 의지를 잃는다. 한국인 또한 한국에서 기업할 의지를 잃겠지만 태어나고 자란 나라니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기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가 난무하게 된다. 그런 불필요한 과정은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오너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결국 노동자의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애초에 그런 엄벌주의를 실천할 수조차 없다. 지난 19일 경상북도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상을 입은 사건만 해도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르면 코레일은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의 대상이다. 지금 당장 기차를 멈춰야 하고 코레일은 면허 취소를 당해야 한다. KTX건 무궁화호건 다 멈춰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엄벌주의, 혹형주의,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을까? 필자 같은 책상 물림이 이것이 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야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지금보다 더 열악한 여건과 안전의식으로 인한 산재가 예상됐다. 당시 정부는 한 가지 기발한 해법을 내놓았다. 공사에 참여하는 30에서 40여 개의 건설사들의 깃발을 나란히 개항해 놓고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깃발을 한 달간 한 칸 내려서 조기로 개항하게 한 것이다. 이 간단한 해법이 큰 효과를 불러왔다. 산재 발생 여부가 건설사들 사이에서 명예의 문제가 되면서 건설사들 스스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장 인력의 동료 의식이 끈끈하며 팀워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이 10분 반영된 탁월한 해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방법이 오늘날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는 나름의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입을 모아 노란봉투법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미국도 유럽도 하지 않은 법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시장이 있다, 시간이 있다. 노란봉투법, 특히 2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 이어서 8월 22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범 대통령 실장께서 정말 경악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한 사설도 이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경제실장이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개정법에 대해 만약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탈출이 진짜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을 무조건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바로 잡겠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진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법률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섣불리 만들었다가 상황에 따라 개정한다고 상황에 따라 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수도 없이 제기해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많은 하청기업과 일일이 노사협상을 해야 한다. 하청업체와 교섭을 법으로 강제하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에게 모든 시설을 직접 투자하고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경영 합리화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정부가 대미관세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약속한 한미조선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그램도 노조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아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협력사들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외국계 자동차 업계들로부터 노란봉투법을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접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영범 실장은 경총을 여러 번 만났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우려를 당정에 전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듣는 신용만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 성장을 밀어붙여 자영업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들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묵살했다가 유례 없는 전세 대란을 자초했다. 노란봉투법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줬으면 한다. 경제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조법 2, 3조 같은 경우는 합의조차 되지 않았고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 절반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법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바꾸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행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앞서 초두에도 말씀드렸고 마지막 말씀도 드릴 예정인데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좀 던져주셔서 연말까지 2, 3조 개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하는 진짜 말 그대로 협상, 하나 주고 하나 빼주는 그런 협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노조법 2, 3조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입니다. PPT가 있으면 좀 이 법적인 조항 부분에서 법적인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국회에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유튜브를 계속 국회 본회의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노조법 개정안 2, 3조가 뭐야? 라고 묻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은 이상 내용이 어렵고 실은 노조법을 보신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신 변호사들과 법률가들 외에는 이 내용을 또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주요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실은 사용자의 단어도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으십니다. 네. 근로자, 사용자가 누구야? 참 기업이라고 사측 이렇게 하면 알겠지만 법률상 용어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 워딩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말은 그렇듯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규칙을 통해서 추가로 이후에 노조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 모호한 문구 하나가 저는 수천 건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법원의 해석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법원의 해석도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만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과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 납품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거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은 가능한 명확해야 합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문구는 법을 불확실하게 하고 사회 전체를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경영계는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되어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 등은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결과는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조금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시는 분과 벌어오시는 분이 원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자이시잖아요. 근데 가정을 돌이켜 보시면 돈을 벌어오시는 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 정도로 이게 모호하다라는 지점을 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점, 사실관계 근거에서. 그런데 뭐가 실질적이고 뭐가 구체적인 거는 굉장한 다툼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어디에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논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없는 그런 단어로, 그런 문구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개정할. 그리고 2조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 법은 국내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게도 큰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사용자 정의의 확대는 다국적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한국의 투자 환경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제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불확실성을 느끼면 투자도, 고용도, 수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킴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선진국 수준의 법과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투자 환경 악화 사이 어느 쪽이 더 현실일까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7월 28일자 입장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해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참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참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의 법적 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또한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또한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암참의 형명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입장문 역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음.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히는 것으로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함. 대법원 역시 지금까지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만으로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한 적은 없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특히 외투 기업들은 노동 환경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함.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주한유럽 상공회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과 하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음. 주한유럽 상공회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함. 굉장히 강력한 성명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주한유럽이든 주한미국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그쪽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노조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께 자세히 보고를 안 들으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선진 기업들을 대표하는 협회에서 이 정도의 성명서를 내면 저는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다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사용자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있다고 해도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다시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굉장히 모호합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고용계약상 사용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할 그냥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법적 모호함을 최소화합니다. 아예 없앱니다. 우리 경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신뢰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길 좁아집니다. 지금 경제 어렵다라고 국민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을 살리겠다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 2조의 내용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매우 어렵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2조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체 교섭 대상 과도한 확대 부분입니다. 제2조는 사용자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혀서 원청이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무차별적으로 단체 교섭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노란봉투법이 당초에 목적하던 바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일까요? 수많은 하청 노조의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원청은 순식간에 교섭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민간의 계약 질서는 무너지고 노사관계는 끝없는 분쟁의 늪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업은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고 결국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결국 산업과 일자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모순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겁니다. 수십 개의 노조가 동시에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기업이 이런 조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업이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짓고 어떻게 그렇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경영 의사결정의 제약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당 사항이 PPT가 보여진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산업계든 재계든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할 테니 이것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단체 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해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2조 제5호는 여기에 더해 사업 경영상 결정과 단체 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에 포함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투자 계획, 생산 라인 변경 같은 그 사업 경영상의 판단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경쟁 때문에 전기차 라인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라인을 폐쇄하거나 재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정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연차를 제작하던 노조가 난 전기차 도입하는 거 싫어 라고 반대하면 생산 전환은 지연되고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고 해외 이전 또는 결과적으로 또 청년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이나 생산공정 해외 이전, 해외 생산시설 투자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행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생각입니다. 경영 판단 하나하나에 만약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남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법안의 부작용하고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부작용과 피해를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재계가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빼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역시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이 노조의 이익에 반대된다고 해서 사업 경영상의 판단으로 쟁의 행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부딪힌다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경제단체의 호소가 진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8월 18일 경제 6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주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에 대한 판단. 네. 그리고 두 번째,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제외하라.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지금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좀 해볼 테니까 1년으로 유예하는 것만이라도 해달라. 이마저도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거리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 못지않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외치는 어쨌든 일자리를 지키려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계가 이토록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왜 민주당은 그 목소리에 단 한 줄이라도 반영할 의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도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때 8월 18일 국회 앞에 층계에서 경제 6단체 200여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읽어드렸던 공동 성명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히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안에 닥친 석유화학 사업의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습니다. 기업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사업 경영상 판단을 해야 되고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법이 통과돼서 사업 경영상 결정에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니 노조에서 우리는 이거 반대해, 구조조정 반대해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너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노조는 이 성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쟁의 할 가능성이 충분해집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이 사안을 가지고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 경영상 결정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기업이 이 부분만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난 8월 18일에 경제 6단체 200여 명이 국회 본회의 계단에 모여서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도 요청드리겠지만 노조법 2, 3조 다시 한번 논의해서 수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내 합의 처리, 조금만 미뤄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동소위에서 합의 사항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주요한 사항인데요. 제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이 부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합법적 쟁의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 등에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년 3월 24일 선고된 부분인데요.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게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 근데 이 개정안에 보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밖의 활동입니다. 아까 실질적, 구체적과 같이 그 밖의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법적 모호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지점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이 부득이라는 표현이 또 얼마나 모호합니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는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는 이러한 모호한 단어들이 2조, 3조 곳곳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 시설을 점거하고 기계를 파손하고 출입을 막아도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 책임의 기본 원칙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라면 그것이 과연 법치국가일까요? 그리고 개정안은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할 때 첫 번째,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두 번째,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세 번째, 손해 발생에 대해서 관여한 정도, 네 번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다섯 번째, 손해의 원인과 성격, 여섯 번째, 그 밖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언뜻 보면 대부분 다 합리적인 고려 기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장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임금 수준, 경제 상태, 부양 가족 여부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책임 없음으로 귀결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 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 관계, 최저 생계비 보장,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서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을 해도 법원은 이 근로자는 생활이 어려워. 그런 이유로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되고 결국 그 손해는 누군가의 전가가 될 텐데 거래처, 협력업체, 국민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민사소송을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겼을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 사용자 측은 충분히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한 것이 상황이 명확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노조 입장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뒤집어 씌운다면 사용자 측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노조법 2, 3조 내용을 다 살펴보려면 진짜 국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만 했는데도 법적인 모호함이 드러내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도 일부 조항,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만 가지고 왔는데 이 법 조항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일수록 더 논의를 하시고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에 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도 면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급 입법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실제로 그 불법 노동쟁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당한 권리로 그 피해 보상을 찾을 수 있는 권리 회복 기회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이들 조항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축소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개정 조항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면책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은 불법인 쟁의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불법 파업 불법을 조장하는 법 아니냐
라고 명칭을 했던 것도 곳곳에 숨겨진 조항들을 살펴볼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쟁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으로 이런 노동쟁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노동쟁의 중에서 불법인 노동쟁의가 계속적인 된다면 그 피해를 기업만 볼 것인가요? 기업만 피해는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거기에 딸려진 납품업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의 대부분이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여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명분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물리적인 실력 행사 등이 정말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노사 관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법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해도 면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으로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 3조는 만약 불법을 저지른 노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다수를 외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는 법안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기업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요?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딘가로 이전을 하고 그 이전을 하면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민주노총이 집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실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연내 합의 처리,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왜 통과시키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좀 해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그 법안의 후속 피해가 어땠을지 저희가 또 검증하고 판단해 볼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셨을까요? 찬성이 한 43% 정도이고 반대가 36에서 38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려가 높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개정한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번 필보에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날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전체위에서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없이
바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진짜 지금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호소를 하고 특히 기업과 재계는 절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속도하고 내용 조절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동소위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결국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설의 일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등 쟁의 행위 대상의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포함시키고 노조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에 힘을 실었고, 그런 반면 중소, 중견 대기업을 아우르는 경제 6단체, 자동차, 조선, 철강, 물류 등 업종별 전국 단체, 외국계 기업 단체까지 사실상 전 산업계가 법안 수정과 시행 유예를 요구하며 전례 없는 걸기에 나서는데도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3년 현재 13%, 273만 명에 그친다. 노조의 82%, 224만 명과 노조의 82%가 공기업과 공공노조 중심의 한국노총 116만 명,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이 주축인 민주노총 108명이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만큼 강경 투쟁 수단을 쓸 수 있는 노조는 거의 이 양대 노총 소속이다. 이들의 강력한 세력화와 교섭력으로 곳곳에서 단체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는 소송까지 가 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고쳐서 파업 요건, 원청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바꾼 이후 상황을 사측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업 특성상 협력업체가 수백 곳, 많게는 수천 곳에 이르는 부산, 울산,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계 등은 더욱 그렇다. 한국 기업은 2중고, 3중고에 처해 있다. 미국 관세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추가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다. 1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물론이고 무려 50% 관세를 맞은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석유화학 업계는 극심한 내수 부진에다가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쳐 불과 몇 년 새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은 옛말이 되고 최근에 도산 위기에 몰렸다. 한미 합작이 형사돼 겨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노동시장, 그중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은 원하청 이중 구조가 대부분이고 위험의 외주화, 임금 차별 등
불합리한 요소가 뿌리 깊은 게 사실이다. 노란봉투법이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계기라는 평가도 일부 유효하다. 그러나 단순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기에는 대내의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한국 기업 상당수는 더 이상 국경 안에만 머무르는 내수용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기왕에 쌓아 올린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업별, 산업별,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 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장기 파장들이 이미 리스크가 예상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재계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는 그 지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올해 안에 연내에 합의해서 타결하자고 그렇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노동소위에서 못 나눴던 합의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합의 처리, 노조법 2, 3조에 대한 합의 처리에 대한 기사 제목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하시지만 저희 노동소위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상정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그렇게 중요한 현안도 아닌 이런 법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지에 대해서 그 지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3, 4개월만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 지점이 안 되십니까? 그 사이에 글로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의원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노조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노동자가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를 통해서 사측에 요구를 한 게 노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를 위한 노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진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득이 이런 법적인 모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어서 결국은 그 문구를 가지고 법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인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까? 결국 노조와 사용자는 계속 법적 다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와서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지적 내용 대해서 3가지를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법적 다툼이 매우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구입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충분히 논의하고 바꾸고 타협해서 협상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노동자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거를 왜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재계단체들이 우려를 포하는데 왜 자꾸 밀어붙이는지, 이게 왜 이렇게 하루빨리 통과돼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법은 단순히 노사관계, 저희 논의했죠. 논의하는데 원래 잘 안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의원님. 그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정치인데 그 협치에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 진작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무제한 토론 좋았을 텐입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무제한 토론하는 토론자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조용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손님들 와서 소개를 합니다. 정혜경 의원실 소개로 민주노총의 우리 국민들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 계속 진행하시죠. 네, 저는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여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사 관계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원청과 하청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이 나아가 지역경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원청이 책임을 두려워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하청을 줄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국내 기업들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강성노조의 목소리를 키워주지만 그 그림자 뒤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힘 있는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대기업의 그림자 아래서 버티는 하청업체, 그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입니다. 노조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커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여기 몇몇 의원님들은 들으셨지만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절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이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모든 일에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통과시켰지만 그 결과 저희가 2년째, 3년째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산업재해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조금만 일찍 들어오셔서 제가 이 엄벌주의나 이 혹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으면 좋으실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법을 고친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을 고친다?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법 제정을 할 때 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지, 왜 신중해야 되는지 그 지점을 한 나라의 정부의 정책실장은 왜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법 제정할 때 전문가들 의견 듣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만든 법도 현장에서 작동할 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대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마저 계속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연내 합의 타결하는 노조법 2, 3조 연내 합의 타결 이거를 목표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원래 이전에 박해철 의원님이셨지만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연 국정 운영은 책임 있게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다들. 그런데 기업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진 다음에 법을 고치면 저는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빠져나간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우리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험해보자. 경제가 실험 대상입니까? 국민의 삶이 실험 대상입니까? 소득주도 선장으로 경제를 흔들더니 노란봉투법으로 이걸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일단 이 개정안이 일방적인 강행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절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몇 개월만이라도 시간을 갖고 수정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서 통과시켜보자. 이 말씀을 제가 근로자의 입장 초반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이 법안보다 더 중요한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정말 더 노동자의 피해를 없애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께서 머리를 좀 맞대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정안 내어도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소수야당으로서 힘이 없어서 이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분 후면 이 필리버스터 끝나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목소리 잘 못 들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로 국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짜리에 불과한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 강행 처리로 되었다는 게 신문에 매번 신문에 강행 처리로 제목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괜찮으십니까? 기자분들은 대타협 이런 걸 제목으로 뽑고 싶어 하십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앞에 정말 무력합니다. 저희 소수 여당이 한계인데요.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마음 한편에 있다면 저희 3조는 충분히 양보하겠다라고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조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구 조정을 해서 개정을 논의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이후에 한 5분 후면은 법안 처리하겠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면 반대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이나 영남에 있는 기업들만 반대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저는 그 지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쨌든 산업 현장에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그 요구만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시행령 아니요. 그렇게 하면 개정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희는 개정을 해서 합의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 겁니다.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자가 최종 정리하는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좀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두텁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법치와 균형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의 문구가 너무 모호해서 법리적 다툼이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 그것도 묵살되고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이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로펌만 배불리는 겁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예방에 투자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징역을 안 살게 하기 위해서 로펌에 법리 판단을 의견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에 그 모호한 문구 때문에 법적 불확성 때문에 계속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 혼란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이 국제 신뢰를 해치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그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 신뢰를 해치는 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지점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중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생존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단순한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가, 근로자들,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다툼이 여러 차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런 예상된 부분 때문에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소 의원님, 노동조합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 토론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법이 시행돼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 연내 여야 합의 처리가 노조법 여야 합의 처리가 대타협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